바라는 건 제가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찍은 거 다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 실력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꼭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많이 떨리고 힘들 텐데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열심히 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인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55만 명이 수능을 볼 예정인데요.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모든 시험장 입실에 맞춰야 합니다. 네, 시험장 분위기 알아보죠. 서울과 부산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배민혁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으며 본격적으로 수험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선배들을 위한 후배들의 응원전도 한창인데요. 수험생들은 긴장하면서도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험생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는 떨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또 많이 안 떨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 저 TV 나왔고요. 수능 열심히 잘 봐서 이따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1년 동안 잘 준비해온 만큼 제가 해온 거 잘 시험장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곳 서울 용산고등학교 수험장에는 새벽 5시 50분쯤 학생들이 풀게 될 시험지가 순찰차의 경비 속에 도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출발한 문답지 이송 차량이 도착한 건데요. 경찰은 오늘 수험생 입시를 돕기 위해 교통경찰 1,400여 명, 관련 단체 관계자 4,600여 명을 투입해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교통관리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능은 전국 1,300여 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5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 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고 졸업생 응시자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수험생들은 1교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하는데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사용할 수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합니다. 시험장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고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잠시 뒤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됩니다. 수험생분들은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다 보니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의 옷차림도 조금 가벼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상은 기자, 부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입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수험생들이 서둘러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부산 연제구의 현재 기온이 10도 정도인데요. 한파가 없다 보니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옷차림도 다소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번 수능에 응시원서를 낸 부산 지역의 수험생은 28,883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500여 명, 비율로는 5.6% 증가했습니다. 부산 지원자 가운데 졸업 예정자가 19,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졸업생 가운데 수능을 치르겠다는 사람은 재학생과 반대로 4.6%, 367명이 줄었습니다. 검정고시생은 1,322명으로 1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능 응시자가 늘면서 시험장 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산 지역의 이번 수능 시험장은 62곳인데요. 지난해보다 4곳 늘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부산시가 지원 대책을 세웠습니다. 수능지원 교통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험장이 몰려있거나 주변 진입도로가 좁아서 혼잡이 우려되는 곳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시간 동안 BRT 구간을 제외한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합니다. 수험생이 이동하는 시간대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집중적으로 배차됐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 상황입니다.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공사도 중단해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네, 수험생들의 입시 시간은 곧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동안 준비해온 실력들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배민혁 차상환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늘은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상된다면서 일교차가 큰 만큼 수험생들은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와 대기오염 물질이 섞이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전국 하늘길이 잠시 멈춥니다. 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열차도 천천히 운행하고 소음도 최소화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오늘 영어 듣기 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수험생들이 소음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국제선 65편을 포함해 140편 운항 시간이 조정되는데 드론과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금지됩니다.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SR도 오늘 새벽부터 비상운행 체계에 돌입합니다. 새벽 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첫 열차부터 시험장 입실 시간까지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열차를 점검합니다. 기관사들은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천천히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전달받게 됩니다. 코레일 수송대책본부는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SR도 새벽 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 동안 열차를 서행 운전해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SRT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수험생이 수험표를 제시하면 부가 운임 없이 열차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찰도 수능일인 오늘 전국 고사장 인근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교통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수험생 등의 편의를 위해 교통경찰 1,400여 명, 유관단체 관계자 4,600여 명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고사장별 시험지 배송과 답안지의 채점본부 이송 등 시험 전반에 필요한 경호 지원을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9,9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원활한 수능 시험을 위해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고사장 인근 순찰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화물차와 탱크로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서 8탄 분기점에서 비봉나들목 구간이 2시간 넘게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도 운전자들에게 인근 도로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CCTV로 보이는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3차로 도로가 커다란 화물차로 완전히 틀어막혔고 그 뒤로 차량이 줄지어서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8탄 분기점과 비봉나들목 사이 구간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8.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소방과 경찰은 운전석에 끼어있는 탱크로리 운전자를 상대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등이 소방과 함께 대응에 나서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8탄 분기점과 비봉나들목 사이 구간이 2시간 넘게 전면 차단된 상태로 정체 구간도 1.5에서 2km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진행 중인 구조 작업과 화물차 견인 작업 등으로 도로 통제 해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견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전 9시 전에는 통제가 풀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통제 구간에 있는 차들을 차례대로 가까운 나들목으로 우회 조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재난 문자를 보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39번 국도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회에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반대한 적도 또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설과 개입설을 모두 일축한 건데 논란이 정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결위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질문이 쏟아지면서 마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을 뿐 항소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설명된 검사장급 이상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잘못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 하나로 장관이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만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7,400억 원으로 산정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인사권자가 신중검토 뜻을 밝힌 자체가 압박일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대도 적지 않아 외압 논란에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여야 대치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행동은 명백한 학명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엄단을 예고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탄핵 소추를 거쳐야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간소화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학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파헤쳐 공소를 취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장동 검찰수사팀의 감찰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취소로 7천억대 범죄 수익이 대장동 일당 배로 들어갔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외압 정점은 대장동 판결문에 400번 넘게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고 항소 취소는 재판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체포된 것도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전혀 다른 표적을 겨누는 상황이라 여야 논의는 나날이 원심력만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은 오늘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국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걸었고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어제 오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가진 건데요. 시작부터 날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독재로 가는 길을 막을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천명한 장동혁 대표. 최근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면 정작 공조가 필요한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울시를 패싱했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 당을 향해 서운함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 중앙당에 무슨 도움을 요청하나 지원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지금까지 4년에 이르기 동안 우리 중앙당에 저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지방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무능부패한 국민의힘 지방 권력을 심판하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진정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 내란 청산, 개혁 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결의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수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착수했습니다.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3명은 모두 전남도당 소속의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로 파악됐는데요. 앞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혐의가 발견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여 추가로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 고발 등을 통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내부 단속에 나선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규칙도 지역위원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6일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선거 전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과연 지역을 위한 정책 대결로 보다 건강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공무원을 옥죄는 정책감사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포상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상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을 색출해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데 채찍에 이어 당근책을 제시한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며 5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개선과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는데 석 달여 만에 대통령실이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지난 8월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고 내년 상반기엔 아예 감사원법을 개정해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 보복 감사를 없애고 새 정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을 2배로 확대했고 당직 제도도 개편해 중앙부처는 내년 4월부터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를 거둔 공직자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2.3 계엄에 협조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져 공직사회 달래기란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100일 내에 추가적인 결과물,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 그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실무직 공무원을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승진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정책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과제 역시 100일 내에 경과를 알리겠다며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죠. 대장동 항소폭이 닷새만인데 검찰 내 반발 여론이 높았는데요. 이거를 끝내 좀 저버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좀 대가 없는 사람 같아요. 약간 쫄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설화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나도 힘들었다. 나도 위에서 아래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그리고 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자리에 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치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의 전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속에서 이 정치 검찰의 어떤 시대적 소명이 한계를 맞이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한데 저는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네.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지탄 이런 것들이 검찰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늦게 몇몇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항소 포기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종합이라는 말. 그 말은 사실은 노만석 총장 대행께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외압으로 충분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검찰 해체와 관련해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검찰이 검찰 해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안 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일단락 난 사건이긴 하지만 대장동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이 검찰이 사실은 위협을 받고 스스로 해체의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의 모습이나 이재명 정부 때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까?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이 정치 검사라고 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비난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누가 봐도 사실은 외압 의혹이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도 얘기했다시피 법무부 차관이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 세 갈래의 길이 모두 다 항소 포기였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실체를 밝혀야죠. 그래서 그러한 윗선으로부터의 압력도 본인이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재판 판결문에도 봤다시피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툼의 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1심 판결문에서 배임을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일반 배임을 하면서 그 원인은 배임 금액을 특정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택지 수익에 대한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6천억의 택지 분양 수익이 있었는데 성남시가 가져간 거는 1,800억이고 그 나머지 4,200억에 대해서 부당이익이라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부당이익인지를 특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검찰이 보는 시각은 분양 이후에 수익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7천억이 넘는다. 이게 범죄 집단의 그런 부당 수익으로 본 거죠.
이러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검찰이 내부에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명의 검사장 중에서 16명이 반발한 것도, 그리고 이 검사장 대부분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이러한 반발이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겠죠. 예.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물러날 정도의 결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본인이 오히려 그 결기로 그냥 항소해버리시죠. 네, 그런 결정들을 본인이 해놓고 마치 남 탓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지금 사실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뭐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것이 마치 외압인 것이냐 해석되도록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퇴임식을 할 때 뭔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분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저께 휴가 내고 집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힘든 이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그 공직자, 그 검찰총장 대행이지만 비록 그 자리의 무게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검찰총장들이 그런 결정하고 나서 그냥 앵무새처럼 외쳤던 게 법과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조차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이 사표가 올라오면 바로 수리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이제 어제 내기도 했는데 네. 약간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려놓고 본인 스스로 버티지 못하겠으니까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분은 무슨 퇴임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약식으로 하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어제 정성호 장관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서면 제위를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수사 제위라고 그거를 생각을 했으면은 정식 절차를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는 비겁한 항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법무부 차관이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다 항소 포기라는 것을 이미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후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의지였으면 서면 지휘해야 된다? 이미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법무부 차관은 비공식이에요. 네.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미 세 갈래 길을 제시했는데 그걸 외압해서 어떻게 서면 지휘권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사후적인 그런 항변에 불과하죠. 그래서 비공식 라인을 가동해서 외압이라고 느낄 정도의 세 갈래 길을 제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그 단어에 섞여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외압 의혹은 분명히 그 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예. 이준석 법무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이 뭐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적이 없다. 직접 부인을 했는데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노만석 검찰총장의 퇴임식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차관의 경우는 한 차례 정도 전화해서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통상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실제 국회에서도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일환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 나올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거꾸로 검찰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마치 이것에 대한 항변을 지금 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틀리다. 왜 그러냐면 저는 1차 수사팀의 경우는 지금 어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내분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재판 결과도 1차 수사팀에서 배임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기소했었던 것이고 2차 수사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수사팀을 다 바꿔버립니다.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기존의 수사팀은 형해화되고 2차 수사팀이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해충돌 관련된 이 법리를 다시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증거물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 이전에 기소했었던 배임죄 항목에 추가적으로 증거물들을 들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 그거는 불법적 수집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무죄가 나와버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억지로 엮어넣기 위해서 지금 공작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이 수사팀 역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의 근저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간 점도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김건희 여사 가서 핸드폰 뺏기고 검사들이 뭐 제대로 조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가지고 명품백 무마해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거는 증거들이 지금 다 있었는데도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다 무혐의 내려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는 쥐처럼 행동하고 뭐 민주당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행동하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지금 저는 항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판을 받아야 될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가지고 모든 검찰을 다 정치 검사했냐, 그리고 집단 매도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짚어야 되는데요. 네.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죄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대장동 그쪽에 도로가 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택지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1심 판결문에도 6천억 정도의 분양 수익이 있다. 하지만 성남시가 가져간 거는 1,800억이다. 그렇다면 4,200억에 대해서 결국 얼마만큼의 배임이냐 그걸 특정하지 않은 거지. 그 4,200억은 부당이익으로 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택지 분양을 했을 때는 사실은 사업 주관으로 하는 성남시가 그런 기관이 가져가는 게 절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반이 아니라 1,800억밖에 안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그러한 정도의 판결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네, 검찰 내부의 이런 반발 분위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사 징계법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사도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발 헌법을 좀 공부하시라 하는 건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한 법을 내면은 국회의원도 사실은 탄핵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 헌법에 불행하게도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없어요. 뭐냐면은 검찰의 파면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해요. 그거 아니고서는 검찰은 징계밖에 안 돼요. 징계는 그냥 해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파면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내는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인 법률안을 자꾸 내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헌법을 무시한 그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 거라면은 헌법에 입각한 그러한 입법 활동을 지금도 해주길 바랍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이 정관 예우 받고 또 변호사 개업해서 떼돈 버는 거 이것까지 막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언급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헌법까지 갈 건 없고 검사징계법이 있습니다.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방법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한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검찰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검찰을 독립시켜주고자 했는가? 민주당은 사실 그런 노력을 많이 했죠. 정치의 어떤 정당들이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검찰이 빠져들어가지고 스스로 어떤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들 이제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오히려 보수 정당과 결탁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죠. 검찰이 뭐 한 20년 전, 30년 전 저희들이 볼 때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는 아주 혁혁한 공을 전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박수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줄 때 검찰에서 이런 거에 대해 항변한 적이 있었나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적용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검찰이 비웃듯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관성 없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또 쌓여가다 보니까 일관성 없이 본인들이 항변하고 또 이렇게 항명을 하는데 실제로 류삼영 총경이 있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에 영입되어 있지만 이분이 총경 시절 때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신청했는데 재판에서도 항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냥 다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럼 그래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대행이 비록 결정한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은 저는 본인들의 어떤 일관성에도 맞지도 않고 또 이 조직 내부에 본인들이 검사 동일체라면서요. 위에서 시키면 다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런 건 또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서로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했지만 국정조사 내용에 대한 합의는 못했고 오늘 다시 만난다는데 오늘 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약간 정치 공세적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서 절반 들어가가지고 특위위원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그냥 법사위에서 하자. 근데 법사위는 인원수가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이고 네. 내용에 관해서도 이 부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왜 항소 취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재판부에 이 눈물의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위법 수집 증거가 있었고 본인 스스로 외압받았다, 협박받았다, 그리고 뭐 회유받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이게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불량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모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라. 다 읽어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결국엔 내용이 다 되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게 그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서로가 이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행선을 좀 그리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 공세적 성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정치 공세 절대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외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외압 의혹이 아니라 검사 집단을 전부 다 항명으로 정치검사로 매도하고 항명하는 데 대해서 징벌을 하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했어요. 당시에 검찰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마련한 것이 검사는 무조건 윗선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명령이 부당하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네. 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번에 그 조항을 들이밀면은 지금은 집단 항명이 아니라 이의 제기 아닌가요? 민주당이 이렇게 스스로 만든 원칙도 훼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1심 재판부에서 있는 문제, 그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해서 항소를 해야 되죠. 근데 항소를 주장했는 그런 검사들 다 정치 검사를 매도한다? 25명의 검사장 중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어요. 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임명했어요. 그럼 그 검사들은 뭡니까? 그 검사들도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도 정치 검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압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하자? 왜 떳떳하면 특위에서 못합니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낙인을 찍어서 모든 검사를 정치 검사화시키고 이 항명이 마치 잘못된 거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검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에서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당시의 정치를 살린다면 이건 항명이 아니에요. 이의 제기고, 그러한 합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줘야죠. 그렇다면 외압이 없었다는 것을 특위에서 가려야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요,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검찰 해체가 정말 정권을 위한 검찰 해체밖에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생길 수사청, 행안부 산하예요. 경찰도 지금 외압의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공소청, 이제 또 행안부 산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 자체도 외압에 흔들린다면
누가 공소유지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스스로가 떳떳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요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장 정권이 저희는 처음부터 정치 검찰에 의한 그리고 정치적 상대파를 말살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 본인들의 어떤 실정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치검찰이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재판 결과도 사실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그렇게 완전히 의견이 그렇게 엇갈려서 어거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 이것을 막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에 또 이것을 덮기 위해서 저렇게 이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살펴볼 점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도 오늘 정도의 그런 입장이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붕괴 현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1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매몰자 7명 가운데 6명의 사망이 확인되는데요. 소방당국은 아직 위치를 알 수 없는 나머지 1명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밤사이 1명이 더 수습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에도 24시간 이 구조대원과 민간 해체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수색과 또 구조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새벽 1시 18분쯤에 30대 김모 씨의 이 시신이 수습이 됐고 7분 뒤에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김 씨는 아직 남아있던 매몰자 가운데 이미 위치가 파악돼 있던 한 명입니다. 생체 반응이 없어서 사망 추정으로만 분류돼 있었는데요. 잔해가 빽빽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추가 붕괴 우려에 그동안 구조가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은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고정한 다음 철골을 자르고 들어가 사고 8일 만에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잔해에 매몰됐던 작업자 7명 가운데 모두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제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 주력할 계획인데요. 24시간 수색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방은 오늘도 구조대원과 민간 해체 전문가까지 1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조를 나눠서 번갈아가며 수색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매몰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6호기 방향 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구조견과 드론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추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첨이 안 되면 돈을 모두 돌려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년 전 지인에게서 로또 당첨번호 추천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한국복권연구소라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당첨되지 않으면 돈을 전액 돌려준다는 말에 500만 원을 내고 3년짜리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로 이건 다른 분들도 1등이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등을 꼭 해주겠다. A씨는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대로 3년 동안 매주 로또 20장을 샀지만 5천 원짜리 5등에만 3번 당첨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환급을 요구하자
예전 대표가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상태라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연구소 직원은 현 대표의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보내주며 소송 비용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저희는 200%로 보장해드릴 거예요. A씨가 소송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자 직원은 잠적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홈페이지마저 사라졌습니다. 환불을 2천만 원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 그 뒤로부터 전화를 끊어버리고.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당첨번호를 맞출 능력도 없이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액은 7억여 원인데 경찰은 공범과 추가 피해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예측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고가 1,900여 건에 달한다며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당첨 보장 이런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로또 예측 사이트에서 입은 피해금을 찾아준다며 돈을 추가로 뜯어내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수능일인 오늘 추가 교섭에 나섭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올해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동안 진행한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해 노조가 수능을 앞두고 파업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지만 추가 교섭에 나서기로 하면서 수능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번 교섭도 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아침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장현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수능 당일에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진행하는 포체 투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장현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하는 선전전은 평소처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최정원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최 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하면서 협박이나 스토킹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는 불이 났고 50대 운전자는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병의원 등의 환자를 알선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과 이들에게 대가를 주고 환자를 소개받은 의료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알선책들은 실손보험이 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환자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결제한 진료비 가운데 36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알선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알선 조직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전직 보험 설계사들 위주로 모인 이들은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줄기세포나 백내장 같은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권유하고 병의원 등에 알선한 뒤 진료비의 25%에서 3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관과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광고비나 회원 할인인 것처럼 위장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대표 등 46명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58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 137억 원 가운데 3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험과 인맥을 이용하여
1,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알선 조직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브로커들은 인맥을 동원해 환자들을 포섭할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을 올리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상위 직급이 되면 수당도 높여주고 우수 회원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유인책을 써가며 조직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불린 회원 수가 3,000명에 달했는데 일회성에 그치거나 알선에 실패한 경우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일반 의원과 안과, 산부인과, 한방병원 등 20곳으로 이곳의 의사 18명과 직원 13명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알선 조직원과 의료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했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 소재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며칠간 분출했던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이 어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뭡니까? 네, 노 대행은 어제 오전 대검찰청 부장단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여기서 사퇴할 뜻을 밝히진 않아서 부장단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부장단이 노 대행을 다시 찾아가 사퇴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고 며칠간 조직 내홍이 이어진 만큼 노 대행도 부담을 느낀 거로 보입니다. 노 대행은 어제 저녁 취재진에게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게 조직에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았다며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노 대행의 역할을 맡을 텐데 검찰 개혁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정부로서는 일단 차장 인사를 낼 거로 보입니다. 네, 항소 포기 논란은 계속될까요? 네, 노 대행은 사퇴했지만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대검과 법무부 사이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용산과의 관계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중앙지검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의문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결국 쟁점은 법무부나 그 윗선이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느냐인데 법무부가 의견 전달이란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서 논란은 한동안 가시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검찰 조직 내홍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노만석 대행이 사퇴하면서 내홍은 일단 일단락된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검사들 다수가 지도부의 리더십에 실망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만큼 리더십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모든 검사가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라는 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모든 책임을 노 대행에게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은 물론 대안 없는 사퇴는 반대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검찰 개혁, 그 가운데 검찰 수사권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로 보이는 만큼 향후 대검 지도부가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계도를 내놓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엽니다. 이번 구속심사는 박정호 영장전담판사가 맡게 됩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씨 측이 부인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서 등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보석신문에서 건강 문제를 들어 석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으로부터 압수한 명품들을 법정에 들고 나왔습니다. 6천만 원 넘는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석 점, 그리고 같은 브랜드 구두입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입니다. 흰색 장갑을 끼고 검증을 마친 재판장은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흰색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고 목걸이는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사용했는지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를 거쳐 김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2점이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가방 2점은 다른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로 바꿔간 정황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았다고 최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액이 가장 비싼 목걸이를 받은 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김 씨로부터 목걸이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측은 같은 날 진행된 보석신문에서 몇 차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재판하는 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를 자택이나 병원에 한정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모의해 허위 진술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샤넬 가방과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장갑을 끼고 직접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가방과 구두에 대해서는 사용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걸이에 대해서는 이 흰 장갑을 끼고 재판부에서 직접 검증을 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어떠한 사용감을 좀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사실은 이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까지 특검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이 해당 물품들을 수수했다, 받았다. 이 부분이 결국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감까지 남을 정도로 현저하게 수수했고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검증을 실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재판 과정 중에 해당 증거 물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일부 물품에 대해서 수수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건을 직접 좀 검증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도 해당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검증 절차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었다라고 그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수 심증에는 무게가 좀 더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가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도 수수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수를 넘어서서 상당히 사용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 안에 어떠한 인증서가 있다든지 또 이 내부에 비닐이 벗겨져 있는지 또 계속해서 씌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봤기 때문에 사용감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수수를 넘어서서 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했을 그 가능성까지 재판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김건희 씨는 유독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현재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모 관계가
관계가 있었다. 공범 관계로 나아가야만 뇌물죄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받았던 금액의 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샤넬 가방보다는 그라프 목걸이가 5천만 원을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가의 물품 많은 일부 무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건희 씨의 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죄명 자체가 뇌물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수수한 가액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고요. 특히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 형량 자체가 대단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00만 원 단위의 샤넬백을 받았다라는 것과 한 번에 5천만 원을 넘은 금액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적용되는 이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가의 목걸이만큼은 사용감이 적다는 것은 실제 착용을 했다면 김건희 씨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목걸이 부분만큼은 수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천만 원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그 가액이 올라가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물건들의 가격만 다 합쳐봐도 수억 원이 될 정도인데 그렇다면 특검은 각각의 대가성을 밝히는데 이제 힘을 모아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 물품이요. 받은 경로도 다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넘어갔던 이 고가의 물품들도 있고요. 또 서희건설 측에서 자신의 사위의 청탁을, 인사청탁을 위해서 넘어갔던 고가의 물품들도 있어서요. 이 각각 물품에 대한 대가성도 규명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을 빠르게 수사해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제명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아마 조만간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 후에 이 뇌물죄로의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와 김건희 씨의 징검다리였던 건진법사 재판에 나와서 이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요. 자신의 진술을 크게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끌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다수하고 있고요.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진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어제도 증인으로 재출석을 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는 이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 내가 분명히 전달한 거 맞고 김건희 씨도 직접 전달받았다라고 직접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이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부분은 결국 김건희 씨가 거짓 증언을 부탁했기 때문이고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내가 들은 내용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라고 나를 회유해서 내가 그동안은 거짓말로 진술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자신의 재판에서 형량을 좀 감경시킬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선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진술을 크게 틀고 현재 특검이 지금 기소한 그 혐의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금거북이를 건넨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인사청탁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배용 전 위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시점 자체를 2022년 4월 26일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이 금거북이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거북이가 교부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다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해 4월 12일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 진관사에서 김건희 씨에게 이 국교위원장의 자격과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 인사 자료를 먼저 건네고 그 다음에 금거북이가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관련된 그 위원장의 직무 관련한 적격성 관련한 문서들도 다수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 금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배용 씨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사청탁의 대가로서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 해당 물품이 넘어가기 직전과 직후 상황에 대해서 꽤나 자세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는 재판보다 더 크게 주목받은 게 김건희 씨의 보석 신문이었는데 김건희 씨 측은 건강 이상을 주장을 하면서 전자발찌 착용까지도 수용하겠다. 그야말로 보석 그 신문에 올인을 하는 전략을 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만으로 과연 보석이 인용될 것인가? 보석 인용 여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을 시키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참고인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인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부가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을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가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특검이 혐의와는 관계없는 불륜 의혹까지 펼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명수배가 된 그 이 씨와의 관계를 여론에 흘려서 지금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씨와의 관계를 특검이 마치 불륜인 것처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들고 과도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또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바는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돼서 부부 모두를 구속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가혹한 수사와 재판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 상태까지 고려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구속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상당성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노리기 위한 주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할 것이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중요 참고인들에 대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2명의 행정관들이 지난 8월에서 10월 김건희 씨를 직접 접견했다는 거죠. 접견은 했는데 수사와 재판에는 불출석하고 있는 그 참고인들의 어떤 행위 태양을 볼 때 만약에 김건희 씨를 보석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다든지 출석을 막는다든지 이런 인적 증거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24일에 김건희 씨를 조사하고 그리고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부르기로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이 내용이 출석 요구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김건희 씨가 받은 각종 명품들과의 관계를 추궁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는 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을 개입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과 또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수수했던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또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석 요구서에서는 이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석을 한다면 이 2가지 혐의를 우선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요. 예.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지 이 뇌물수수 의혹에 관련해서도 공범관계를 규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에나 혐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출석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묻고 이후에 2차 조사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상 여론조사 의혹 이런 부분이 좀 본줄기고 네. 그 이후에 명품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최근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을 하고 또 특검 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이제 불출석 전략을 선회한 이유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구치소에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끄떡없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고 재판에 출정을 해서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겠다. 또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게 제가 해야 할 투쟁이다라는 등으로 자신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출정을 해서 내가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출석할 것 같고요. 또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항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직접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헌재에서도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아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내놓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특히 이 두 사람이 그 계엄 당시에 나눴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상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조금 전 전국 1,310개 고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 수능 시험인데요. 어떤 기조로 출제됐는지,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한 선에서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향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역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념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한 듣기, 간접 말하기, 읽기, 간접 쓰기 문항을 통하여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작년 수능과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고사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여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원 수능출제위원장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고교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라고 밝혔고 선택 과목은 선택에 따른 유불리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에 대해서는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최장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표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때문에 2천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43일째 이어지고 있는 역대 최장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포함한 패키지 지출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We believe the long national nightmare will be over tonight. I just want to say that we're very optimistic about the vote tally tonight. We think this is going to happen and we're sorry that it took this long. 백악관도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끝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 people's government will soon be back open for business. President Trump looks forward to finally ending this devastating Democrat shutdown with his signature, and we hope that signing will take place later tonight.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일으킨 민주당 때문에 1조 5천억 달러, 약 2,200조 원의 손실이 일어났다며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재원 고갈로 차질을 빚었던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 집행도 즉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 4천여 명이 일토로 복귀하고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과 국립공원도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무급으로 전환된 항공 관제사들의 이탈로 항공편이 감축되는 등 혼란을 겪었던 항공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 2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셧다운의 원인이었던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법안 표결을 약속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표결을 확실히 약속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양당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악관은 오바마케어는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이자 고장난 제도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2월 기준금리를 놓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신중론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바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인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스티븐 바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연준의 핵심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빈부격차가 미국 경기 하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부유층은 주식시장 호황에 혜택을 누리는 반면 많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정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양극화 행태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생활비 인상의 주범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완곡하게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해맥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고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며 의견에 불일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In the committee's discussions at this meeting, there were strongly differing views about how to proceed in Decembe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licy rate at the December meeting is not a foregone conclusion. Far from it. 금리 인하 압박과 친트럼프 인사 임명으로 연준을 흔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금리 인하 지시를 이행할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 내부의 분열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뚜렷했던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일입니다. 1교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9도를 조금 밑돌고 있고요. 아직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그래도 점차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이후 퇴실 무렵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뿐 아니라 초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점차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오후에는 호남에서, 밤에는 영남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 18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요즘 늦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지만 계속해서 큰 일교차는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하루 사이 계절이 가을과 겨울을 넘나드는 만큼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